채널 뉴시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정부 2기 출범이 2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트럼프 2기 내각 인선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교안보 인선이 파격적이다 이런 평가가 많은데 트럼프 2기 동북아 외교 정세는 어떻게 흘러갈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진행해 주실 오은식 뉴시스 동영상 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베스트셀러 우리는 미국을 모른다 저술하신 VOA 펜타곤 출입기자 출신 김동현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취재 다니시면서 미국이 그 한미 동맹에 대해서 무임승차 뭐 이런 거를 트럼프 때 많이 얘기했는데 실제로 체감했던 일례 같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당선됐을 때 이제 무임승차하고 있다. 그러면 이 트럼프 또라이 아닌가? 뭐냐 뭐 새로운 목소리를 내니까. 라는 시각이 있었지만 사실 이 스토리는 굉장히 오래 거슬러 올라갑니다. 20년 전이죠. 사실은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저는 다산부대 8진,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 한국군 해외 파병을 갔다 왔고요. 네. 영어 통역병으로 근무를 하면서 그때 이제 같이 영어 통역병으로 근무했던 윤정호 병장, 당시엔 병장이었는데 2007년 2월 27일 폭탄 테러로 이제 전사하는 사건을 이 현장에서 봤습니다. 수습까지 같이 했고요. 그 당시에는 어쨌든 이제 파병 반대 움직임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뜨거웠던 이슈였는데 사실은 저는 그때 통역병 현장으로서 이제 수습하다 보니까 그때 현장에서 빈소도 마련됐었고 미군들도 많이 위로하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친했던 이제 미군 장교가 되게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 겁니다. 정말 심심한 위로를 표한다. 그러면서 이제 본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주일에 대여섯 번 죽어나간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 동맹국들은 이제 후방에서 특히 비전투병과를 수행하면서 생색만 내고 있다는 얘기를 좀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때는 아니지만 표출화된 것은 그때 현장에서는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도 이제 30대 정도 나이였는데 저도 그때는 이제 20대였고 20대 초반이었죠. 20년 전에 이미 그 사람들은 현장에서 미국과 동맹 관계에서의 이 좌절감을 피부로 느꼈던 세대입니다. 그런 세대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제 그 주류로 들어온 거죠. 특히나 이제 아프가니스탄 해외 파병 갔을 때 사실은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베트남 전쟁 이후 최초의 해외 전사였어요. 굉장히 큰 사례였고 윤장호 이제 나중에 하사로 이제 수설했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미 동맹 관리 차원에서도 어떻게 보면 한미 동맹의 상징로 많이 가꿔졌지만 이게 너무 우리 내용만 포커스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미국의 속내는 무엇이었느냐? 제가 이게 이 책을 쓰면서 그 미군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 해외 전사 최다 국가가 어느 나라였는지를 봤어요. 미국이 한 3,000명 넘게 죽었고요. 그 다음에 그 가장 많았던 게 영국, 그리고 캐나다, 그 다음에 독일, 프랑스였습니다. 근데 뉴질랜드도 상당히 많은 숫자, 그 인구에 비해서 많은 숫자가 전사자를 냈고요. 미국이 얘기하는 그 진짜 최우선 동맹국은 이제 파이브 아이즈라고 하는 5개의 능이라는 국가가 있습니다.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 호주 이렇게 네 개 나라에 대해서는 모든 정보를 다 공유하고 최우선적으로 공유합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미군이 싸웠던 전쟁에 가장 피를 많이 흘렸던 국가들입니다. 그들 나라에 대해서는 이제 무임승차라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제 레코드가 쌓여서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의 이제 트럼프가 얘기하는 무임승차까지 오게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동안 쌓였다가 네. 트럼프 정부에서 표출이 됐다라고 네.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펜타곤 출입을 또 2019년부터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2019년이면 트럼프 1기 때니까 트럼프 1기를 또 가까이서 그만큼 보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2기 출범을 앞두고 있으니까 트럼프 그래서 이전에 눈여겨보면 좋을 만한 트럼프 1기 때 특징이 있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전반적인 트럼프 1기가 왜 중요하냐면은 처음으로 이제 국방전략서라는 우리로 따지면 이제 그 National Defense Strategy라고 하는데 국방백서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이제 4개년 계획을 해가지고 이게 좀 포괄적인 게 있었는데 아예 성격을 바꿔버려서 세계 경찰 국가로서 무분별하게 개입하지 하면 안 된다. 그걸 이제 전략적인 논리로 설명하는 이제 국방백서를 냅니다. 그게 거기서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바이든 정부도 그걸 그대로 승계를 해요. 순위에 따른 위협을 나누거든요. 그래서 1순위 위협이 러시아, 중국, 2순위 위협이 북한, 이란, 그리고 3순위 위협이 테러,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미국은 모든 사안에 다 무분별하게 개입할 수 없다. 왜냐하면 지금은 거대 패권 경쟁을 하는 거고 특히 거대 패권 경쟁에서 지게 되면 미국의 패권을 잃기 때문에 더 이상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같은 이제 쓰잘데없는데 피를 흘리는 걸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트럼프도 어떻게 보면 준비가 좀 덜 돼 있기 때문에 다 자기 사람들로 채울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진짜 그러니까 관료주의 집단들이 군 장성 출신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의 내각에 들어오긴 했지만 이 사람들은 좀 더 좀 실용적이라고 할 수 있죠. 오히려 더 실용적이고 그러니까 미국의 장기 국익을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가령 이제 주한미군 철수 문제 방위분담과 연계해서도 마크 에스퍼도 그 국방부 장관이죠. 회고록에 얘기를 하거든요. 그 트럼프가 계속 이제 빼야 된다고 얘기를 지켜줄 필요 없다. 난 뺄 거다 했을 때 에스퍼 장관은 자기는 한국이 더 방위분담금을 더 내야 된다고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한국이 그만큼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전략적 이점이 있는 한반도를 포기하는 거는 미국의 장기 국익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다른 동맹과의 본보기에 있어서 좋지 않다. 그래서 나는 트럼프가 재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내가 그때까지 이제 국방장관직을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도무지 그런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다. 전통적인 미국의 국익, 장기적인 미국의 국익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움직였던 사람들이 많았죠. 실제로 그 직전까지 갔다는 뭐 비화도 있던데 이번에도 뭐 그 카드를 쓸 거다 뭐 이런 계획도 있던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그냥 추가적으로 좀 얘기를 하자면은 사실은 저도 이제 한국 뉴스를 계속 팔로우하니까 이거 트럼프 뻥카다. 결국은 이게 레토릭이고 협상 카드 아니냐. 뭐. 협상 카드라는 이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게 어떻게 보면 트럼프 1기와 2기의 차이입니다. 뭐냐 하면은 사실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긴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백그라운드였으니까. 다만 트럼프를 이제 지근거리에서 모자를 했고 한반도 정책에서 굉장히 깊이 관여했던 인물과 최근에 통화를 해서 그 부분을 물어봤어요. 사실은 이제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서 고위 관계자도 자기한테 그 부분을 문의했답니다. 이거 트럼프가 진짜로 이제 뺄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 근데 자기는 진짜로 이제 동맹 관계 차원에서 조언을 했던 것은 트럼프 갖고 장난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설마 빼겠어 가지고 지레짐작하지 말라는 게. 왜냐하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트럼프의 개인적인 신념이 강하기 때문에 트럼프는 정말로 주한미군 두기를 싫어한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사람 말이 또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죠. 트럼프 생각이 가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마크 에스퍼 여러 사람들이 증언했듯이 일기 관료들은 장기 국익점을 생각하긴 하지만 트럼프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전통적인 원로주의에 가깝고 정말로 이게 미군 해외 개입을 줄여야 된다는 입장이 강한 입장에서 이제 한반도에 주둔하는 것은 중국과의 견제에서 유리한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방어에 취약합니다. 어쨌든 대규모의 출혈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런 이제 위험 부담을 안고 싶지 않는 기조가 강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트럼프 2기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2기 내각 인선이 지금 어느 정도 거의 구체화됐고 외교 안보 라인도 거의 이제 인선이 된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 30대로 일단 젊다는 특징이 하나 있고 40대죠. 40대 그리고 또 특징이 또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마가파라고 할 수 있죠. 이 충성파들로 다 짜여졌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는데 2기 내각 구성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게 40대라고 하잖아요. 40대면은 제가 해외 파병 갔을 때가 2006년하고 2007년 그 시점이거든요. 네. 그 시점하고 겹쳐요. 그럼 같은 시간 공간대에 숨쉬었던 것이고 아까 얘기했던 무임승차에서 그때 이제 20대였던 사람들이 피부로 느꼈던 것을 그때 가치관이 형성이 되잖아요. 와서 이게 신념으로 바뀐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트럼프 2기 내각을 이제 초점을 맞출 때는 이들 40대가 갖고 있는 집단 기억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무엇이냐? 젊으셨을 때 가장 영향을 주었던 사건이 무엇이냐? 그거는 아들 부시 전쟁,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란 전쟁을 직접적으로 겪었던 그리고 가까이에서 전우를 잃었던 아픔이 있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가령 이제 국방장관으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제 지명된 이제 피트 헤그세스만 해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참전 용사고
이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똑같은 이제 공화당 보수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서 계파가 나뉘어졌고 아들 부시 때는 주류가 이제 네오콘이었습니다. 네오콘의 특징을 얘기하자면은 그러니까 보수주의면서도 미국적인 민주주의 가치를 불량 국가에게 이식할 수 있다고 믿었던 어떻게 보면 더 교조주의적인 이제 생각이 강했던 것이죠. 거기에 이제 실증이 나고 내가 왜 그 꼰대들 말 들어가지고 내 친구들하고 내 전우가 죽어 나갔어야 됐나라는 게 좌절을 느꼈던 세대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집단 기억을 고려하고 바라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국방장관의 피트 헤그세스 외에도 이게 그린벨의 출신 특수 네, 그렇죠. 근무를 한 우리 대중 강경론자로 평가받는 마이크 왈츠 네. 여기 NSC 국가안보보좌관에 앉혔는데 이게 눈에 띕니다. 트럼프 2기 외교안보 라인 중에 좀 눈에 띄는 인사가 또 있을까요? 가장 이제 눈에 띄는 거는 마크 루비오 상원의원은 워낙 또 대중 강경론자 워낙 유명하고 공화당 의원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좀 이게 정치적 커리어하고 좀 다른 라인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공화당에서의 이제 영향력도 같이 대통령이 이제 확보하려는. 한편으로는 또 아까 숙청 얘기를 했는데 의외로 이야기를 들었던 이제 전직 관리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분명.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어떤 의미죠? 이게 대외 정책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저도 미국 연방 정부 기관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 연방 정부 기관이 사실은 굉장히 느립니다. 연방 정부 이제 관리가 되면은 우리는 정년이 이제 60세까지잖아요. 네. 미국 정부 관리들은 정년이 없어요. 종신제입니까? 종심제입니다. 물론 이제 대통령 이제 이 임명한 직까지 가면은 그때는 이제 임기이긴 하지만 실무 관료들은 이제 종신제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연금에 따라서 연금을 더 수령하는 게 더 이득이 되기 때문에 나가는 거지. 자기가 맘먹으면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갈이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 얘기는 이제 실무 라인들은 그대로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가 이제 얘기했던 이제 공무원 집단들이 이게 그 딥스테이트라는 얘기를 막 쓰면서 하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국방개혁만 해도 트럼프 때 사실은 이런 평가가 많았어요. 트럼프가 되게 오바마를 비판하면서 나에게 미국의 그 핵 전력을 완전히 망가뜨려갖고 나한테 줬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막 전술핵 폭탄 계획도 엄청 많이 세우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 비해서는 속도가 그렇게 나진 않았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이제 트럼프가 비판하는 건 뭐냐면은 결국 이제 커리어 관료들이 이제 항명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젊은 사람들 아예 군과 관련이 없는 사람을 하면서 숙청과 함께 또 한편으로는 이제 마가에서 또 강조하고 있는 건 이제 PC주의의 이제 그런 특히 군 내부에서도 뭐 LGBT 이슈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정화시키겠다라는 부분도 이제 분명히 대내외적인 염두를 모두 다루고 있고 특히 방산개혁이나 이쪽에서도 지금 거대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현재로서의 미국의 국방 방산 속도로는 절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숙청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9월 달에 낸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네. 거기 보니까 이 중국에 대한 언급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미국 역사상 마주했던 가장 강력한 적수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이 중국이 스승이고 미국이 학생인 시대에 살고 싶지 않다면 지금 바로 행동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대중 강경론자인데 대중 강경책 뭐 지금 벌써 이제 관세를 시작해서 여러 가지 예고된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는데 이런 인선을 봐도 일단 제 1차적인 목표는 중국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사실 바이든이라고 해갖고 달라진 건 없어요. 그래도 바이든도 굉장히 강경했거든요. 다만 이제 바이든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디커플링을 바로 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게 미국에 대한 부작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이게 선별적으로 한 부분이 있었지만 기본적인 취지는 이건 공화당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바뀌었던 계기는 사실은 오바마 때부터 시작됐어요. 오바마 말기 때부터 이제 피벗 에이지 하면서 중국은 이제 우리의 이제 패권을 넘나들 수 있는 뺏을 수 있는 나라로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트럼프 일기 때 제가 되게 주목했던 것은 백악관에서 이례적인 정치 선언을 냅니다. 굉장히 이례적이었는데 어떤 상징성을 추구하거나 중국과의 대화에 있어서 상징성을 추구하거나 아니면은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 중국이 행동을 변경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아예 강경책을 쓰겠다고 아예 그때부터 선언을 했었어요. 굉장히 이례적인
건데 하나하나 개인으로 보면 안 되고 중국을 견제해야 된다는 건 굉장히 초당적입니다. 접근론에서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바이든은 좀 이제 완화를 하면서 동맹과 함께 역할 분담을 좀 강조했다면은 트럼프는 직접적으로 때릴 가능성이 크고 관세 정책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은 더 이상 세계 경찰국이 아니다라는 입장이 트럼프만의 것이 아니라 민주당, 공화당 모두의 공통 의견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령 트럼프 당선인은 일기 시절에 직접적으로 우리는 세계를 위한 경찰이 아니다 이런 발언을 했고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 아프간에서 미군을 철수를 시켜왔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의 공통 의견이 세계 경찰국이 우린 더 이상 아니다. 라고 보시는 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National Defense Strategy. 왜냐하면 제가 이제 국방부 출입을 하긴 하지만 국방부가 어떻게 보면 이 거대 패권 경쟁의 최전선입니다. 가령 뭐 국방부는 무기만 할 것 같지만 5G 같은 경우도 그리고 화웨이 칩세트, 공급망 모든 게 다 국방부가 걸려 있습니다. 뭐 재무부와 같이 하기 때문에 이 국방부가 어떻게 보면 이 최전선으로서 이런 대중국 견제 정책을 이렇게 하는 이제 사령탑인데 결국은 그 논리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 왜 미군을 철수시켰냐? 결국은 그 철수했던 부대들은 이제 미국에서 본토에서 재편을 거쳐서 아시아로 이제 다 투입시킨다는 겁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이제 무분별한 이제 전쟁을 끝내고 중국에 맞춰서 이제 군비 태세를 전환시켜야 된다는 거에서는 사실은 바이든도 생각이 같았던 거죠. 미국이 이제 변하는 만큼 한반도 문제로 돌아와서 이 한미 관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한미일 동맹을 그 축으로 해서 한반도 주변 그 정책을 기조를 잡았었는데 뭐 이른바 뭐 전략적 인내, 북핵 문제 관련해서 이 동북아 안보 질서가 이 트럼프 이기가 되면서 이게 좀 변화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그 쿼드 가입도 했을 부분만 해도 이게 바이든 때 이렇고 트럼프 때 이게 단절되어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제 미국의 본질은 무엇이냐 중국 경쟁인 것이고 최전선에 있는 국가로서 영향 있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재밌는 것이 처음에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이 그리고 여러 고위 관리들이 쿼드를 재창했을 때 한국을 정식으로 초청을 했었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리고 강경화 장관이 아예 대놓고 우린 거부한다. 우리는 어느 한편을 두고 싶지 않다 하면서 거부를 했거든요. 이제 정권이 바뀐 우리가 이제 쿼드를 문을 두드렸지만 미국의 입장도 바뀐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만장일치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본이 합의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바뀌었지만 어쨌든 이 한미일 삼각 체제로 한다는 것은 사실은 바이든 때 성과를 냈죠. 성과를 냈다는 건 하지만 트럼프 일기 때도 강한 요구는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지소미아 문제 가지고 굉장히 열받아 했던 거고. 한일 관계가 안 좋았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걱정하는 것은 이제 한미일 동맹 축으로 이제 동북아를 잘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전직 관리들 트럼프 일기에 수행했던 많은 전직 관리들이 제게 해줬던 얘기입니다. 저도 이제 한국 뉴스를 보면은 이제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메시지나 보면은 그 트럼프 일기가 우리를 문제시했던 뭐 한일 관계도 개선을 했고, 그다음에 글로벌 피벗 국가로 해가지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 해가지고 나토와의 대화도 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역할도 지금 확대하고 있고, 그리고 삼성 반도체 공장 미국에도 짓고 있고, 바이든 때 다 했으니까 좀 트럼프가 우리를 들어서서 보면은 오히려 만족하고 좀 잘 될 걸? 라는 게 낙관적인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네. 근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왜 그런 거죠? 트럼프의 생각은 일기 때 한국에 멈춰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나 어떻게 보면은 야당 여당 바뀌는 거에 대해서 관심 있는 거지.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차피 한국이 딱 하나의 나라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방위분담금 문제부터 가지고 어쨌든 굉장히 마찰이 많았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인식에서 이제 한국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런 조언도 많이 받았어요. 바이든 때 성과를 냈다는 거는 오히려 자극할 수도 있다고. 왜냐하면은 트럼프는 자기의 성과가 굉장히 중요한데 바이든 때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바이든 때 한 거에 몇 퍼센트 이상을 나한테 해줄 거야. 그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했으면은 나 때는 더해 이렇게 수치로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걸 크로스 체크를 최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교를 일본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백그라운드 취재를 좀 해봤는데 사실은 일본도 굉장히 긴장하고 있어요. 일본도 왜냐하면은 아베 총리와 이제 트럼프가 사이가 좋았다고 하지만
그 유산들은 다 이제 아베와 이 탑다운 외교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일기 내각들은 다 이제 바뀌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총리도 바뀌었기 때문에 이 상성이 맞을지에 대해서도 지금 고민이 많고 두 번째는 그 사람들도 인식을 똑같이 합니다. 만약 접근법을 한다면은 바이든과 비교해서 우리는 이렇게 수치를 해줄 것이다 라는 접근법으로 가야 된다는 이제 공감대가 일본 외무성 내부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다 저희한테 부담이 됐을 텐데 걱정이 되네요. 네. 근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일본은 그런 부담 확대를 하면서 내줄 건 내주면서 가령 트럼프 때 우주군 만들어졌잖아요. 네. 우주군 만들어졌는데 한 8개월 뒤인가 일본 그 한국 자위대에서도 우주 작전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우주군이 첫 협력했던 이제 그 국가도 일본 그 우주 작전대. 그리고 쿼드도 한 예가 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하고 트럼프 일기 때하고 아베하고 무조건 좋았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철강 문제에 대해서는 그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안별로 봐야 되는 겁니다. 대내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한국은 지금까지는 한국 중심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트랜스액셔널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언론이나 보도자료 내용도 보면은 가령 이제 우리가 어느 나라와 뭐 FTA를 맺으면서 이만큼 이득을 봤다라고 얘기하는 게 꼭 상대국에겐 좋은 건 아니거든요. 제로섬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이제 대외 메시지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윈윈보다는 내가 위너야 된다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걸 잘 컨트롤하면서 우리 실질적인 이익을 받는 게 중요하겠죠. 어렵네요. 진짜. 우리가 그동안 좀 한반도 중심으로 생각을 해왔다 점을 이제 지적을 해주시고 있는데 책에서도 한반도 천동설 이런 단어를 쓰셨더라고요. 그 말이 흥미로웠는데 또 한 인터뷰를 봤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작가님께서 외교라는 건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는 건데 미국이 원하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작가님께서 보시기에는 미국이 우리나라에 원하는 바가 뭐라고 보시는지요? 한반도 천동설은 이제 제가 만든 용어는 아니고요. 네. 실명을 지금 거론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현직이 계시기 때문에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많은 이제 가르침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외교과에서 특히 이제 실무 외교관들 사이에서 이미 자료적으로 나왔던 얘기입니다. 가장 최전선에 있었기 때문에 가장 냉정한 국제 현실을 바라보는데 국내 정치는 또 이제 당파적으로 가다 보니 우리 wishful thinking이 있다 보니 이제 현실에 이제에서 이제 오는 보고가 채택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약간 좌절하는 부분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거고 저는 이제 아무래도 관직이 없으니까 좀 더 그 부분을 좀 우리 대중들도 알아야겠다. 과연 이게 외교의 문제인가, 안보의 문제인가, 정부의 문제인가, 국회의 문제인가, 아니면 그 언론의 문제인가, 전반적인 사회에 이제 투영돼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해요. 한미 동맹을 피로 맺어진 동맹이라고 하잖아요.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미국이 카터 때도 그랬지만 좀 이제 개입주의를 좀 완화하거나 주한미군 철수가 거론할 때마다 우리가 오히려 이제 혈맹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미국의 바지가락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관점에서 한국은 받아먹기만 한다. 결국은 한국이 1950년대 한국도 아니고 지금은 이제 G10 국가로서 거듭났는데 체급에 맞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아까 아프가니스탄에서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은 사례인 겁니다. 베트남 존재까지는 어쨌든 그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논란이 많은 거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피를 흘렸단 말이죠. 근데 더 베트남 때보다 훨씬 더 국력이 성장한 이 국가가 한반도의 지역적인 문제만 좁혀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지금 정말 고민하고 있는 이제 거대 패권 경쟁, 러시아나 이제 중국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도 없고 한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불만이 많은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한반도 천동설의 대표적인 사례가 트럼프 이제 일기 때 이제 미사일 사거리를 해제시켜줬잖아요. 우리나라 언론에서 대서특필했지만 자주권 회복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 셈법을 보면은 왜 그럼 미국이 풀어줬을까라는 걸 생각했었어야 돼요. 러시아하고 중국이 계속 이제 핵을 강화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이제 신형 미사일도 그건 개발하고 있고, 더군다나 냉전 시대 때 뭐 러시아가 물려받긴 했지만 했던 비확산 조약들 약속들은 미국만 모범생처럼 지키고 있고, 그때 동안
러시아도 늘리고 있고 중국은 아예 그 협약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지도 없이 그냥 늘리고 있다. 이거는 불공정다 해갖고 INF 조약을 탈퇴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영내 이제 중거리 미사일 이제 배치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존 볼턴이 언급했던 것이 한국, 일본, 호주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논란이 되니까 백악관에서 아직 무기 개발도 안 했다. 그래서 아직 어디 배치될지는 논의하는 단계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마를 했는데 재밌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개발이 거의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미 독일하고 필리핀에는 배치를 시작했죠. 이미 일본에서도 이제 배치선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트럼프 1기 때부터 나오는 연속선언인데 우리가 추적을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자주권 우리 시각으로 보다 보니까 앞으로 그 다음엔 무엇이 올까에 대한 계산이 전혀 없는 것이죠. 일본은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금 제기를 하고 있고 요미우리 신문에서 보니까 일본은 사실상 사거리가 긴 순항 미사일 배치를 공언하면서 이제 미군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가지고 일본이 그렇게 배치를 한다면은 뭐 일본에는 이제 미국산 중거리 미사일 배치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하면서 연기설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게 부단히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미사일 사거리를 해제했다는 거하고 해제해서 그 사거리 늘린 거 가지고 정말로 이제 중국을 겨냥한 미사일 개발하고 있느냐는 다른 문제거든요. 저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수면 아래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미국 입장에서 해제를 시켜줬는데 개발을 안 하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그럼 주한미군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할게 라는 수순으로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아쉬워요. 너무 우리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그 다음에 올 큰 파도를 계속 놓치게 되는 게 저는 아쉽습니다. 자, 이제 그 트럼프 2기 맞아서 우리 최고의 관심사가 이 방위비 협상 문제입니다. 예. 아마도 아까 말씀 주셨듯이 주한미군 철수 이게 뭐 협상 카드가 아니라 실제로 그거를 하나 뭐 제안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우리를 압박할 수도 있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곧 그 뭐 디펜스 버젯 쉐어링이라고 하죠. 그걸 얘기를 하면서 한국 정부에 청구서를 드릴 거다. 아직까지는 뭐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뭐 거의 100% 재협상 간다고 보십니까? 트럼프는 이제 거래적이잖아요. 물론 공약 사안은 어쨌든 지금 봤을 때는 이제 번복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역제안했을 때 또 생각이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바이든 때 어쨌든 맺었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트럼프가 깨면은 어쨌든 공은 미국에게 있는 겁니다. 그걸 약속을 깼기 때문에 우리는 약간 명분의 입장에서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니네가 깬 거 아니냐.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단계가 오기 전에 미리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봐야 되는 거고. 가령 방산이나 또 이제 무기 거래를 통해서 뭐 미국산 무기를 더 많이 산다는 듯이 또 이제 뭐 결국은 이제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비군사 분야에서 이제 협력 확대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대통령 이번 첫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먼저 꺼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역제안할 수 있는 무기를 하지 않으면은 예상 수순대로 가는 것이고 다만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그때 상황에 봐서 좀 다를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그냥 이미 맺어진 거기 때문에 그냥 놔두고 물론 바이든 레거시이긴 하지만 한국이 뭘 제안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게 결국 뭘 이제 미끼를 가져오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제가 이제 지금까지 경향이 어떻다는 건 분석을 할 수 있지만 제가 사실은 저도 굉장히 많이 공감하는 게 그 시드니 사일러라는 미국의 정보수장이죠. 그 DNI라고 네.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우리가 따지면 국가정보장이라고 하는데 네. 거기에 이제 직속으로 이제 대북 선임 정보 분석관이었던 사람이 있어요. 트럼프 때도 있었고 바이든 때도 있었고 굉장히 이 사람은 뭐 정치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지금부터 1월 달 취임사까지 많은 노이즈가 있을 것이고 특히 대북 대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많은 전망들이 있을 것이고 트럼프 1기 때의 경험을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갖고 있는 사람들도 wishful thinking을 굉장히 많이 할 것이다. 근데 내가 단언컨대 이 시점에서 확언을 하는 사람들은 사기꾼 아니면 아마추어 아니면 정치꾼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렇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카드를 꺼낼 이유가 없는 것이고 두 번째는 왜 충성파를 인용을 하겠어요. 그건 뭐냐면은 다 아시겠지만 그 절대 권력자는 2인자를 키우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벌써 셋업도 안 되는 상태에서 언론 플레이를 한다. 트럼프는 쇼맨십을 하는 사람인데 굉장히 불쾌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너 서클에 있는 사람일수록 절대 노이즈를 내지 않는다. 그래서 트럼프가 입장을 정리하는 1월 취임사 이후에 노이즈가 발생하는 것이지 지금부터 어떻다 저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다 노이즈라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합니다. 핵무장 관련해서 좀 궁금해집니다. 일부에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어렵다면 한국 자체에 핵무장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계속 있는데 이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이 책에서는 네. 저도 이제 어쨌든 계속 취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제 연락을 이렇게 전직 관리들하고나 미국의 전문가들하고 연락하고 있고, 제 우리는 미국을 모른다의 책에서는 이것도 이제 지극히 한반도 천동설적인 이야기다. 결국은 미국이 만약에 설사 핵무장을 시켜준다고 하면은 네. 왜 해줄 것인가에 대한 그 논리를 정교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결국 이제 핵 분담 관점이죠. 근데 그것도 쉽지는 않다. 왜냐하면은 이건 이제 미국은 지금까지 핵을 자기 혼자 들고 있기를 원했었고 그거를 이제 한국이 허용해주면 일본, 타이완까지 도미노 확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거는 뭐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그 아까 했던 그 커리어 관료들 있잖아요. 비확산 마피아라고 하는데 그 저항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근데 논리도 우리는 뭐냐면 단순히 북핵과 이제 불균형 때문에 우리는 핵을 줘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뭐 많아봤자 120개 뭐 230개 된다고 하더라도 미국은 이제 5,000개의 핵을 갖고 있는데 최근에 들어서 어쨌든 그 제 입장에서 좀 설득시키려면 굉장히 어려운 문턱들이 있다. 그리고 설득을 하려고 해도 결국은 지금 확장하고 있는 중국의 핵까지 염두에 둬야 된다. 그러면은 조금 설득의 명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했지만 그래도 어렵다고 얘기했어요. 최근에 이제 드는 생각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이제 한국 핵무장 시켜줘야 된다는 거는 이제 마가하고도 연계가 돼 있어갖고 한국 핵무장 시켜줘? 좋아. 그럼 우리는 주한미군 뺄게. 우리는 더 이상 뭐 해구산 제공하는 것도 어마어마한 돈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비용 절감 차원에서 하는 얘기가 있고요. 저는 여기서 좀 이 책에서 좀 업데이트하고 싶은 부분은 최근에 이제 워싱턴 정가 있는 사람들하고도 이제 많이 연락을 하게 되면은 어쨌든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핵무장이라는 논의가 나올 수 있는 시기는 5년에서 10년 뒤에는 우리가 꺼내볼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라는 내용이 간간히 나오고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미국의 관점에서 왜냐하면은 제 책에도 썼지만 민주당 바이든 정권에 들어서 이례적으로 미국 국방부가 물론 이제 정보당국에 취합한 정보겠죠. 처음으로 이제 중국의 핵탄두의 그 증가 전망을 미국 의회에 보고한 제출했어요. 지금 현재 한 400개 정도 있는데 2035년경에 1,500개까지 늘어난다. 근데 최근에 이제 심지어 이제 트럼프 1기 때 고위직으로 있었던 사람들도 이제 모이는 이제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한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거 바이든 정부도 이제 중국의 핵 역량이 늘어나는 거 굉장히 이식을 좀 핵교리 바꿨다고 얘기하잖아요. 인지는 하고 있는데 진짜 현실 공개하게 되면은 파급력이 제어가 안 되니까 축소 보고한 거다. 뭐냐면 핵을 셀 때도 이게 세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중국의 이제 ICBM 다탄두 핵 같은 경우는 뭐 최대 6개에서 7개 들어가는데 뭐 이 1,500개 수치는 뭐 한두 개를 쟀을 때나 그런 수치가 나온다는 거고. 그러니까 공화당 쪽에나 트럼프 계열에 있는 인사들이 생각하는 거는 1,500개는 너무 낮게 보수적으로 나왔다. 자기네들이 추산하기에는 적어도 3,000개. 그리고 이것도 최소치.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5,000개. 그러니까 미국하고 맞먹는 진짜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근데 이 트렌드는 지금 당장은 중국은 바꿀 방법이 없어요. 거기다가 북한도 지금 늘리고 있어요. 러시아도 늘리고 있어요. 언젠가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뭐 지금 국방 개혁을 한다고 했잖아요, 미국이. 근데 그 핵 예산이라는 건 책에도 썼지만 굉장히 돈 먹는 하마입니다. 왜냐하면 핵은 갖고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지. 쏘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핵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근데 그걸 5,000개를 유지하기에는 엄청난 이제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고
미국은 그 해구산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엄청 이제 혈세를 쓰는 거기 때문에 항상 그 핵 현대화 예산 문제가 되면은 정쟁의 불쏘시개가 돼요. 트럼프도 이제 바이든을 공격하면서 거기는 이제 핵 역할을 축소하면서 핵 예산을 줄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바이든은 이제 지금 공약 사항은 당연히 핵무기 늘리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 트럼프가 갖고 있는 건 시간이 굉장히 짧고 그다음에 이게 경제학을 좀 배우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북한도 이제 핵 경제 병진 노선이라는 거 하잖아요. 국방 경제 병진 노선. 경제도 잡고 국방도 잡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못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방에 투자하는 거의 기회 비용은 민수 경제에서 투자할 수 있는 비용에 이제 재원의 한계가 생기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은데 과연 세금을 그렇게 때릴 수 있을까? 냉전 시대급처럼.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때 동안 적성 부분을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 만약에 이제 한국이 핵무장을 할 그런 의지가 있다면은 지금부터 핵무장 얘기할 거 아니라 왜냐하면은 어차피 핵무장 가는데 여러 가지 단계가 있어요. 지금 당장 핵무장 한다고 해서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죠. 운반 체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표적 타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핵 저장 시설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아예 그러니까 정찰 기능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재래식 역량 확대로 갔다가 언제든지 이중 용도로 바꿀 수 있는 준비를 해놓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담론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살짝 언급하시고 넘어갔는데 확인될 수는 없지만 그 미국 정보 당국이나 이쪽에 많이 취재를 하시니까 이 북한이 지금 현재 핵무기를 한 100개나 200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이건 절대로 한반도 관점에서 아니라 네. 미국의 내부 정치적 관점에서 굉장히 갈려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보수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도 많은데 이거까지 많으면은 이게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잡을 수도 있고. 근데 가장 중요한 북한의 이제 어떻게 보면 정보가 소스가 이제 제한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북한이 뭐 아무리 뭐 하노이 회담하고 해도 동결선언했다고 하더라도 몰래 만들었을 거라고 뭐 가정했을 때 랜드 연구소 같은 경우는 저기 미국의 이제 전략 싱크탱크죠. 최근에 보고했던 게 2027년에 이제 400개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27년에 400개. 28년이었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은 한국 인민 입장에서는 답답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은 바이든 때 이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이제 대북 전략적 인내하지 않고 그 무슨 대북 정책도 검토했다고 했지만 제가 느꼈던 느낌은 다른 사람들 때문에 너무 바빠가지고 그냥 북핵은 그냥 말 안 하고 그냥 북한이 핵 방아쇠 떵 땡기지 않게 억제력을 강화했던 취지가 있었지만 정말로 이 북핵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이런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의사가 이제 복부를 딱 갈라버렸더니 이제 말기암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진통제 놔주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억제력 강화 차원에서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쏘지 않도록 나는 해줄게. 그러면서 이제 그 월스턴 선언도 했었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다른 사안이 급하다 보니까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타부시하는 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가려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도 이제 요구할 건 굉장히 요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왜냐하면은 트럼프 시대가 된다고 해서 이 북한 문제가 최우선 이슈가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최근에 김정은이 우크라이나에 북한군을 파병하고 사실상 파병으로 지금 거의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긴장도를 높이는 것이 보통 뭐 벼랑끝 전술을 예전에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대선을 앞두고 어떤 북핵 문제나 북한 문제를 우선순위로 올리기 위한 이런 전략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는 틀도 있었는데 이 트럼프 2기 때 이 북한 문제가 과연 우선순위로 좀 올라갈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는 뭐 중국이 우선이고 이란과 북한은 뭐 이 순위로 밑으로 쳐져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아까 시드니 사일러의 말을 다시 인용하자면은 지금 트럼프의 이게 대북 정책에 대해서 확언하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이제 사기꾼 아마추어 아니면 인어그룹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가령 이제 알렉스 웡이 이번에 어쨌든 대북 협상을 주도했던 사람이 임명이 됐잖아요. 한국 언론에서는 어쨌든 알렉스 웡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제 대북 협상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제 대화 의중이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로이터에서도 보도 나오고 했지만
그거 다 노이즈인 거예요. 아직 결정된 게 없고 그게 이제 세터 톤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미 김정은은 11월 달에 난 대화 안 하겠다. 핵포기할 생각도 없다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는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 중에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트럼프나 김정은이나 서두를 게 없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 1기 때는 뭐냐면은 대규모 전쟁이 없었어요. 바이든 공격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오바마가 뭐냐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정권 교체하면서 악수하면서 잘해봐 힘들 거야라고 했잖아요. 굉장히 이제 경제 호승심을 부추긴 부분도 있고 더군다나 이제 트럼프는 정치적 아젠다도 있었어요. 오바마 때 트럼프가 이제 북핵 하노이 뭐 이것도 공들인 만큼 이제 민주당 정권에서 공들였던 프로젝트가 이란의 JCPOA입니다. 핵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 JCPOA 완전히 굴욕적인 완전히 우리가 타협해갖고 망한 거다 하면서 JCPOA 나가려고 했었잖아요. 나갔고 자기는 이란과 대깔꼴만이 약간 프로젝트로서 북핵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 거지만 그때는 대규모 전쟁도 없었고 이란 전쟁도 없었고 그 다음에 뭐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트럼프 때부터 빼려고 했었으니까 그 큰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포커스가 됐는데 지금은 트럼프 이기는 상황이 너무 달라졌습니다. 가장 큰 이슈는 그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트럼프 1기 때는 북한 문제 해결하면 이제 노벨 평화상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하면 더 노벨 평화상 부각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달라진 건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wishful thinking이라는 게 시드니 사일러가 얘기한 것처럼 1기 때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상황은 바뀌었고 트럼프의 우선순위도 그렇기 때문에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오히려 이제 전직 고위관리들은 우크라이나 파병 문제를 얘기했는데 이게 뭐 대북 협상용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고요. 오히려 사람들이 이제 북중러가 삼각 구도라면서 그러니까 한미일러하고 이렇게 대칭 구도를 보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북한이 왜 이렇게 핵을 고도화하고 많이 늘릴까? 미국, 일본, 한국만 겨냥하는 게 아니라 중국에 대한 억제력을 하는 건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중국이 지금 북한의 생명줄을 잡고 있는데 핵을 갖고 있으면 중국도 어쨌든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중국이 후원했던 그 김정남 어쨌든 암살했잖아요.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는 중국에만 의존할 수 있었는데 러시아가 이제 숨통을 틔워준 겁니다. 그리고 중국도 원칙적인 입장에서는 북한이 핵을 간 게 그렇기 때문에 영내 불안정성을 야기하고 그래갖고 한국이 핵무장을 해봐요. 중국 입장에서는 또 골치가 아프거든요. 현상 유지가 가장 중요한데 이제 중국에 의존할 필요 없이 러시아로부터 직접 이제 무기 전술 받으면은 이게 구도가 깨지기 때문에 또 북한과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도 지금이야 좀 협조를 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거기도 이제 연해주 쪽에 저기 영토 문제도 있고 그 예전에 그 중소 분쟁이 약간 배경도 아직 해결이 안 돼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는 이 북중러가 이게 공관 혁명인 건 아닙니다. 서로가 이제 이용하는 기회주의적인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삼각 편대고요. 그래서 이제 북한이 오히려 이제 러시아와 해외 파병 보낸 거는 어떻게 보면은 외화 수입도 있지만 어쨌든 그 무기 결국 이제 북한도 어쨌든 이게 무기 개발 5개년 계획을 했었고 그거에 대한 이제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할 수 있고 오히려 난 대화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제 2월달에 핵실험도 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진짜. 그렇게 되면은 지금 뭐 미슈팅이라서 대화할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게 그때가 이제 그건 저는 이거는 이제 확언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한번 상상해봤을 때 과연 트럼프 읽을 때 진짜 Fire and Fury라는 거는 진짜 그 어쨌든 그 블러디 노즈 해가지고 진짜 제한적 이제 폭격 같은 것도 생각했었잖아요. 네. 그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뭐냐면은 다른 우선 사안이 있기 때문에 맥시멈 프레셔 쪽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제재. 대북 지금까지 뭐 말은 이제 미국이 맥시멈 프레셔를 했다고 하는데 많은 전직 관리들이 얘기하는 거는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너무나 많은 기하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트럼프 1기 때 중요한 거는 오히려 이 문제를 잘 됐다 하면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쓸 수도 있어요. 중국 니네가 지금 생명줄인데 제대로 역할 안 해?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이 문제를 이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을 썼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어떻다 이렇다 대화했다고 하기에는 지금 모든 스테이크홀더들이 지금 아직 세트 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 가지고 대비하는 건 좋지만 확언하는 거는 위험하다.
봅니다. 지금 이 질문을 드려야 될지가 네. 조금 고민이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부터 2, 3일 전쯤인 11월 26일 현지 시간으로 외신에서 보도가 나왔는데, 트럼프 당선인 측이 트럼프 당선인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에 직접 대화를 논의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잖아요. 이 보도가 또 근거 없이 나오진 않았을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감이 안 오는데, 일단 트럼프 임기 동안에 싱가포르 하노이에 이은 4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는 있을까요? 입장이 또 한 가지 또 바뀐 게 하나 있는 게 네. 트럼프도 트럼프지만 김정은이 원할까요? 지금 어쨌든 러시아라는 어떤 생명줄이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트럼프는 이제 4년밖에 없어. 그러면 나는 계속 하는데 얘가 만약에 이제 성과물을 내려면은 다급한 건 트럼프 아니야? 라고 이건 제 개인적인 주장인 겁니다. 결국은 이제 양쪽 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김정은도 체면을 구겼고, 미국도 체면을 구겼고, 하노이 때. 예. 그리고 둘 다 그냥 이거는 이제 정파성을 떠나서 이제 회고록을 보고 이제 북한의 담론을 보면은 둘 다 이제 중매쟁이였던 한국도 별로 안 좋아하고 약간 이런 상황입니다. 이번 정부는 그렇다고 해서 중재자 역할을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할 수도 있겠죠. 뭐 그 전략적인 방법.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정말로 그게 원하는 것일까? 결국 성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좀 회의적으로 봅니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얘기하는 것 뿐인 거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플레이어는 트럼프만 있는 게 아니다. 북한도 플레이어고, 한국도 플레이어고, 일본도 플레이어고, 중국도 플레이어고, 여기 러시아까지 있기 때문에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대만 무력 침공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작가님께서도 작년에 한 인터뷰에서 언급을 하셨지만, 지난 2021년에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2026년, 2017년 이 안에 중국이 대만, 타이완을 무력 침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을 해서 또 이슈가 됐는데요. 올해 9월에는 또 9.12 테러를 일으켰던 알카에다 수장인 오사마 빈라덴을 제거한 미 해군 특전단인데, 네이비실 팀 6가 중국의 대만 침공을 대비해서 1년 이상 훈련을 해오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된 현재에 중국의 대만 무력 침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엘브리지 콜비도 비슷한 만났을 때도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타이완에 가야 될 무기들이 지금 못 가고 있어요. 어떤 F-16이나 이것도 다 지금 포탄부터까지 다 연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지금 우려스러운 겁니다. 결국은 한국 전쟁 때도 그렇지만 우리가 잘못된 시그널을 줘서 대비가 안 됐다는 그런 시그널을 준다고 했을 때 오히려 침공을 이제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있는 것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게 상대가 민주국가라고 보면 굉장히 위험한 게임에 빠지는 게, 사실은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할 거라는 서방 세계 미국 빼고는 다 이거 지금 미국이 지금 오버하는 거야라고 했었고, 프랑스의 그 정보 수장은 그 침공 3일 전까지만 해도 침공 절대 안 한다 했다가 침공한 다음에 잘렸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독재 국가에 갖고 있는 습성입니다. 왜냐하면은 독재 국가는 전문 용어로는 이제 오디언스 커스트가 없거든요. 내가 말한 거는 그냥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는 어쨌든 공약 사안에 대해서는 어쨌든 대중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시진핑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의 레거시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했던 것처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똑같이 우려하는 거는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공화당은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지금 지원 줄이고 그 자원들을 인도태평양에 지금 투입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다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방위분담 문제가 얘기하는데 오히려 한국보다 타이완부터 먼저 때릴 수도 있어요. 지금 얘기는 들어보면은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게, 한국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북한을 상대로 어쨌든 4% 정도 전후에 이렇게 GDP를 투자하는데, 그들의 시각에서는 뭐냐면은 북한보다 중국이 훨씬 더 큰 국가, 우리나라하고 거의 맞먹는 국가인데 타이완 얘는 뭐하냐, 말로만 도발만 하고 강하게 나오는데 전혀 투자도 안 하고 있고, 징병기간도 굉장히 몇 개월인가 밖에 안 돼가지고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니네 이렇게 강경하게 얘기하고 우리 연루시키려고 하는 거지 라는 의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타이완에 대해서도 굉장히 압박을 많이 할 겁니다. 너네 안 하면 우리 버릴 수 있어 라는 수사까지 쓰면서 그만큼 이제 긴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는.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의 모든 포커싱이 어떻게 보면은 그 외교 안보 전략이 중국으로 향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바이든 정부 때도 중국을 좀 더 위로 올렸다고 하셨어요. 근데 최근 안보 투톱이라 불리는 이 국무장관 그리고 국가안보보좌관 이 인선을 보면 이 대중강경파 파죠. 마코 루비오, 그다음에 마이크 왈츠 각각 인선했는데 이 트럼프 당선으로 미중 갈등 더 격화될 것으로 보십니까? 책을 쓰는 데서 참 많은 이제 도움을 받았고 이제 조언을 해주신 분이 이제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입니다. 제 멘토시기도 한데, 근데 어쨌든 사람들이 이제 한미연합사령관의 이미지만 알기 때문에 그 전의 경력을 잘 모르는데 그분이 인도태평양 육군사령관을 했어요. 그것도 4스타 자리고 그 전체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이 어느 정도 초창기 설계를 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혹시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타협하게 되면 우리 괜히 그 대중경제 정책에 썼다가 우리만 세대는 거 아니냐고. 아니 대놓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다고 우리 따라갔는데 그냥 니네는 화해하고 우리만 해가지고 우리는 지금 대중 경제 의존도도 큰데 그런 경우 분명히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북사령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기는 이 미중 패권 경쟁은 적어도 20년 간다. 정권과 불문하고. 그리고 그 바이든 정권에 있었던 이제 제이크 설리번하고 그다음에 커트 캠벨하고 지금 바이든 때 이제 그 아시아 정책의 투톱이었으는 커트 캠벨하고 그다음에 제이크 설리번이 Foreign Affairs에 이제 기고문을 야인 시절, 트럼프 시절에 기고문을 써요. 그러면서 거기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사실상 중국이 우리의 패권적인 지위를 위협을 하는데 하지만 냉전세법을 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가령 러시아 같은 경우는 경제가 망가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내에서는 불량 국가가 되고 유럽의 안보를 위협할 수는 있지만 절대 미국의 패권적인 지위를 건드릴 수는 없다. 중국은 다르다. 중국은 혼합 경제를 해가지고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를 믹스를 해가지고 성공을 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국의 지금 제조업을 다 빨아들이고 있고 이제 조선업이나 이게 진짜 하루에도 몇백 척을 이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국가가 됐기 때문에 근데 이 냉전셈법으로 하는 것은 경제도 같이 이제 지금 추월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미 PPP 수준에서는 이미 미국을 추월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같이 존재할 수 없는 패권 국가였으면 이제 2인자가 있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중국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상 일본 같은 경우도 70년대 어쨌든 미국의 경제를 위협하니까 바로 이제 플라자 코드 때려버려가지고 일본을 이제 잃어버린 20년 국가로 만들어놨잖아요. 이거는 이제 패권 국가로서의 숙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 중국을 자기네 좀 패권 경쟁 국가로 보고 계속해서 더 격화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작년에 우리는 미국을 모른다 책을 출판을 하셨고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해서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드려봅니다. 작가님께서 바라보는 미국은 어떤 나라인가요?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아까 이제 미국의 여러 얼굴들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원로주의 때 고립주의, 전통적인 미국, 그다음 세계 경찰국가, 팍스 아메리카나, 그리고 네오콘 때 개입주의, 그리고 지금의 트럼프주의까지. 이 얼굴들이 이제 갑자기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80년대부터 네오콘하고 고보수주의자들은 싸웠었고, 그다음에 이라크 전쟁 때도 싸웠었고, 그리고 사라진 것 같았지만 다시 불쏘시개처럼 나타난 겁니다. 결국은 이제 누가 권력을 잡느냐에 따라 미국의 얼굴은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근데 이제 앞서 이제 네오콘하고 이제 고보수주의자들의 담론을 얘기한 것처럼 사실 이제 오랜 단련과 이제 경쟁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미국 내부뿐만 아니라 대외 환경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이제 삼박자가 맞아 떨어져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얼굴을 비치는 것이죠. 가령 이제 제가 워싱턴 DC 같은 경우는 사실 출입처에 있는 것보다 미 의회에서 미국의 이중을 더 잘 알 수 있었고 그런 각종 소모임이나 싱크탱크 있을 때
오히려 여러 목소리들이 쏟아집니다. 미국은 다인종 국가잖아요. 운이 좋으면은 자기네가 옹호하는 세력에 대한 이제 정책이 주류 정책으로 채택이 될 수도 있죠. 근데 대부분은 이제 용도 폐기가 됩니다. 그런데 일부 정책들은 이제 불쏘시개처럼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죠. 트럼프, 바이든과 경쟁에서 재선 실패, 끝날 줄 알았죠. 의회 폭동, 탄핵, 살해 위협, 그리고 이제 근데 끈질기게 살아남아서 이번에는 이제 압도적인 이제 미국민의 지지율을 받고 미국민의 관점에서 이제 희망의 아이콘이 된 것이죠. 미국민의 관점대로 이제 희망이 현실화될지 거짓 희망으로 남을지는 앞으로 4년의 행보가 중요하겠죠. 만약 이 4년의 시험 때 살아남는다면은 우리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이제 미국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을 이제 들여다볼 때 단편적으로 이 얼굴이 튀어나왔을 때의 모습을 보면 너무 대응이 됐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한국 국적으로 이제 미국 연방정부기관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용병 생활을 이제 지난 이제 4년 동안 했는데 대한민국 국적으로서 이제 주관을 갖고 있었지만 미국 정부기관에서 일했기 때문에 이제 미국 시각으로 기사를 써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아와 비와의 투쟁이었거든요, 매일.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제 제 자신과 제 자신이 아닌 나와 투쟁을 해서 이제 기사를 썼어야 됐고, 근데 그런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에 있을 때보다는 한반도 천동설에서 벗어나서 이제 미국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제 그리고 세계 시각에서의 한반도의 위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제 감각을 좀 얻게 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어쨌든 일각에서는 이제 저도 이제 피드백을 받긴 하는데 한반도 천동설과 관련해서 뭐 일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미국이야말로 미국 천동설인데 왜 우리만 이제 한반도 천동설 가지고 이게 뭐라고 하냐.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라고 생각하지 월드 시리즈라는 것도 다 보면은 그 미국 우선주의인 건데 정말로 한국이 어디 붙은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얼굴을 하든지 간에 세계 패권 국가이기 때문에 스탠더드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종속 변수고요. 그게 이제 국제사회의 이게 냉엄한 현실인 것이고 그걸 위치를 알고 이제 독립 변수에 대한 공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위기를 이제 기회로 그리고 또 공부를 잘 못한다면은 기회를 이제 위기로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공부가 굉장히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당부 말씀은 이제 한국 사회가 이제 우리만의 희망적 사고를 돌려봐서 그러니까 사고로 이제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기류를 이제 잘 읽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지금까지 김동현 작가님과 트럼프 정부 2기를 맞아서 한미 외교 관계 그리고 동북아 국제 정세 전망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